세계 무대에서 한국인이 두각을 나타내는 영역은 많지만 그중 압도적인 분야를 꼽자면 수학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수학 올림피아드와 같은 굵직한 대회에서 매년 최상위권을 휩쓰는 한국인들에 대해 외국인들은 인간 계산기 혹은 수학의 신이라는 등의 별명으로 불린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조차 어려워하는 문제를 간단히 풀어버리는 한국 중고생들의 괴물같은 수학 실력에 도전장을 내민 미국 명문대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결정이 실수라고 깨달은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죠. 얼마 전 빗나간 교육열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담은 드라마 스카이캐슬은 비지상파임에도 불구 평균 20%대 시청률을 꾸준히 유지하며 갖가지 기록들을 갈아치웠습니다. 워낙 민감한 소재였기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제작진들은 기획 의도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교육이란 소재를 놓고 부모 자식 간의 진심을 묻고 있다며 강압적인 대학 입시 강요에 결과적으로 무엇이 남는지 되짚어보자는 의도에서 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극중 리얼리티를 위해 학원가를 직접 취재하던 중 새벽 시간까지 우글거리는 학원가를 보고 크게 놀랐다는 소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막장스러운 소재 때문에 적지 않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제작진들의 노력 덕분에 적어도 현실성만큼은 꽤나 호평을 받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당분간은 볼 수 없는 풍경이 됐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실제 대치동 학원가는 밤 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 티역에서 은마 사거리까지 약 1km에 이르는 도로 양측에 빼곡히 들어선 학원들은 그 수가 어림짐작 으로 수백 개는 되보였지만 비어있는 강의실을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늦은 밤 한산했던 거리에 차들이 밀려들기 시작하더니 10시가 되자 1000명은 좋게 넘는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분식점과 패스트푸드점엔 허기를 달래는 학생들로 긴 줄이 늘어섰고 하루 매상의 대부분이 이때 나온다며 가게 주인들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법적으로 10시 이후엔 교습이 금지돼 있으나 배운 내용을 복습하려는 학생들 때문에 여전히 운영 중인 학원들도 있었고 주말이나 명절도 예외 없이 전국의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대치동은 말 그대로 한국 교육열의 산 증인이 아닐 수 없었죠. 이 같은 극성스런 교육열을 고작 드라마 하나로 꺾는 건 불가능했고 실제로 오히려 제작진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드라마 시청 후 학부모들은 교육에 대한 의지가 전보다 강해졌다고 밝히기도 했죠. 강남이 국내 최대 부촌으로 떠오른 것도 최근 광교 상현역 일대 땅값이 요동친 것도 인근 학군 때문인 것을 보면 한국의 교육열은 가히 세계 최강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한편 이같이 불타오르는 교육열에 힘입어 오래전부터 한국인들은 각종 수학 대회란 대회는 전부 휩쓸며 공포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3월 멕시코의 서울대라 불리는 아나우학에서는 60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대회를 열었는데 이 대회의 특징이라면 자국민을 우대하여 지금껏 외국인이 받은 최고 성적은 2위가 전부였다는 점입니다. 3차에 걸친 장기전과 더불어 스페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었지만 놀랍게도 역사상 첫 외국인 1등이 탄생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인이었죠. 국제적 권위와 역사를 자랑하는 수학과학 올림피아드 역시 1980년대 후반 이후 줄곧 한국 중고생들의 놀이터였습니다. 2016년에 열린 대회의 경우 전 세계에서 6명의 만점자가 배출됐는데 그중 3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참고로 수학 올림피아드의 경우 수상 기준 자체가 애매한 금메달보다 만점자 1명에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있는데요. 금메달은 매년 어느 정도 수를 정해놓고 상대평가로 주는 방식이지만 유별나게 문제가 어려울 경우 단 한 명의 만점자도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수학자들의 가장 큰 영예로 알려진 필즈상 수상자 중 무려 16명이 이 대회 출신자였지만 그들 사이에서도 만점 한 번 받지 못한 경우가 수두룩했죠. 이와 별개로 2018년 당시 해외에서는 한국 수능 문제가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수학 문제 몇 개를 풀어보며 이건 명백히 미국 SAT나 ACT가 농담처럼 보일 정도라며 GRE 즉 대학원 입학 자격시험 수준 그 이상의 난이도를 보인다며 기겁했습니다. 댓글은 곧장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한 대학생은 이것은 호주 수학 전문 시험에서 볼 수 있는 종류와 비슷하다. 시험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끔찍해서 그 문제를 출제한 교수는 해고당했고 후배들에게는 자신감을 잃을 수 있으니 그 시험지를 절대 참고하지 말라는 경고가 주어지기도 했다며 증언했고 또 다른 학생은 대학생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미적분 2를 고등학생이 배운다는 게 믿기질 않는다. 100분은 너무 짧고 추가로 1시간 정도 더 있어도 다 풀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할 말을 잃은 듯한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미국 명문대생 사이에서는 재밌는 실험이 있었습니다. 악명 높은 한국의 수학 실력, 그 실체를 파악하겠다며 하버드 대학생 4명이 한국으로 도장 깨기를 떠난 것이죠. 그들의 목표는 실제 한국 중고생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원한다면 자신들이 가르침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각각 의대생 2명, 통계학 1명, 구글 입사자 1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제일 먼저 대치동 학원가로 향했는데요. 건물 하나에 10개의 학원이 따개비처럼 붙어있는 것에 놀랐고 밤 10시가 되자 그제서야 학원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학생들의 2번 놀란 그들은 학원 때문에 집값이 비싸다는 택시기사의 말에 3번 놀라게 됩니다. 16살의 나이임에도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피곤하지 않다는 답변과 심지어 학원 차에서도 공부를 하는 그들의 모습에 약간 쫄은 그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들의 수학 실력을 가늠해 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극한값 구하기. 두 하버드 의대생은 열심히 풀어보려 하지만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 수준과 한동안 수학을 접하지 못했던 탓에 상당히 난처해 하는데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문제를 푸는데 실패한 그들은 뻘쭘한 표정으로 오랫동안 풀어보지 않아서 힘들었다는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죠. 마치 하버드대 별거 아니네 라는 표정으로 웃음을 참는 한국 학생들. 이런 문제를 자주 푸냐는 질문에 솔직히 쉬운 문제였다며 이내 간단히 풀어버리고는 결국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뒤이어 가족을 위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과 한국에서는 대학이 인생의 많은 부분을 결정한다며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고 밤 늦게까지 공부한다는 사실에 깊은 생각에 잠기게 되죠. 한편 성적이 안 좋고 공부를 못하면 친구들이 같이 놀아주지 않는 요즘 강남 초등학교의 풍토와 뼛속까지 경쟁의식이 자리 잡은 듯한 발언에 밤 10시면 잠이 들었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경악하게 됩니다. 이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직후 한국 네티즌들은 크게 2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학생들은 수학을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비공학 계열인 점 때문에 시작부터 하버드 대학생들이 너무 불리했다며 차라리 MIT 공대생을 섭외했다며 결과가 달랐을 것이다 라는 옹호론부터 저 문제는 극한의 개념만 알면 되는 너무나 쉬운 문제라 아마 학생들은 굳이 칠판에 쓰지 않아도 눈으로 푸는 게 가능했을 것이다. 한국 교과 과정이 높은 수준이란 것은 인정하지만 하버드 대학생들이 못 푼 건 그저 개념을 몰라서 그런 건데 이걸 한국을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죠. 다만 주입식 교육에 익숙한 한국인들의 특성상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 뭔가 새로운 공식을 증명하는 문제였다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 방식이야 어쨌든 한국인들이 수학을 잘하는 건 나름 역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상당 부분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는 SAT 수학 성적을 인종별로 나눈 결과값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단순히 머리가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놀랍게도 이는 언어적인 이유도 한몫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같은 숫자를 읽어도 발음이 길고 불규칙적인 영어권에 비해 뚜렷한 규칙성이 있는 한국어의 특성상 이는 곧 암산에 유리하고 좋은 점수로 귀결된다는 것이었죠. 더불어 영국과 핀란드에서 조사한 185개국 평균 지능지수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한국은 평균 106으로 나타나 세계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역사상 처음으로 옥스퍼드대 수학 교수가 된 한국인은 한국 수포자, 즉 수학을 포기한 학생조차도 웬만한 미국 우수학생보다 뛰어나니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을 할 정도였죠. 한국의 교육열 분명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한국인 자체가 뛰어난 점도 있으니 단지 사회적 이유만으로 괜히 스스로를 낮출 필요는 없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이 점점 안정을 찾는 것과는 정반대로 중국을 향한 세계의 비판 여론은 날로 비동하는 모습이어서 대조적이다. 중국은 25일 자정 현재 11일 연속 단 한 명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또 코로나19의 진앙 후베이 이성의 우한에선 지난 24일부터 중증 환자 제로 상태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심지어 중국의 각 도시와 맺었던 우호 관계를 끊는 도시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스웨덴이다. 중화권 인터넷 매체 더웨이는 스웨덴 언론을 인용해 지난 22일 스웨덴에서 2번째로 큰 도시인 예테보리가 중국의 경제 수도인 상하이와 맺었던 34년에 걸친 자매결연 관계를 중단한다고 보도했다. 예테보리 의회 관계자는 상하이와의 교류가 많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실제 이유는 점증하는 스웨덴 국민의 중국에 대한 반감이라고 스웨덴 언론은 말했다.
코로나19 초기 진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최초 폭로자리 원령 탄압이 큰 영향을 미쳤다. 또 이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거친 언사와 선전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중국 매체 보도로 인해 스웨덴 국민이 중국의 실제에 대해 보다 분명한 인식을 갖게 된 게 중국 도시와의 우호 관계를 끊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한다. 예태보리에 앞서 스웨덴의 링코핑이나 오레브로도 중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관계를 단절했다. 과거 스웨덴의 116개 도시가 중국의 각 도시와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코로나19 사태를 전후해 약 100개 도시가 이 같은 관계를 끊었다고 도웨이는 전했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의 와가와가시가 중국 윈난성 군민과의 32년에 걸친 자매결연 관계를 단절했다. 와가와가시의 폴퍼닐 의원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19를 이용해 세계의 사망과 파멸을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기소는 이제 미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행 중이다. 미국에선 플로리다주, 텍사스주, 네바다주, 캘리포니아주 등에서 민간 소송을 벌이고 있다. 또 지난 21일 미주리주가 주정부 차원에서 처음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22일엔 미시시피주도 소송에 가세했고 중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던 이탈리아에서조차 중국에 대한 손해배상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탈리아의 비영리 기구 원유럽이 지난 21일부터 중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이트를 연 것이다. 5월까지 서명을 받아 6월엔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이 캠페인의 책임자 페르디난도 베로네는 어떤 국가도 중대 전염병이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세계보건기구에 통보해야 하는데 중국은 그렇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참가자는 50만 명을 초과하고 대상 요구 금액은 1,000억 유로가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올해가 유럽 중국의 해이지만 유럽에서는 중국이 유럽을 잃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 중국은 일찌감치 코로나19 홍역을 앓은 경험을 토대로 유럽 지원에 나서며 미국을 대신해 세계에 중국의 지도력을 과시할 좋은 기회를 맞았다. 그러나 이후 중국의 성숙하지 못한 이딴 행동이 화를 불렀다는 평이다. 우선 아무 말 없이 의료 물자를 지원해도 중국에 감사하다는 인사가 나올 판인데 꼭 중국 지도자와 공산당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요구하는 바람에 원조 물자를 받는 측의 자존심을 뭉개고 말았다. 게다가 마스크와 진단키트 등에서 중국의 고질적인 문제점 중 하나인 불량품이 잇따라 나오며 중국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코로나19를 최초 폭로한 의사리 원령에 대한 마지못한 듯한 표창과 선전으로만 일관하는 중국 언론 행태도 중국의 등을 돌리게 만드는 요인이 됐다. 최근 프랑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한 프랑스 주재 중국 대사관이나 미국과 설전을 벌이며 보여준 중국 외교관의 거친 언사 등도 빈축의 대상이 됐다. 또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세계의 주요 기업을 매수하려는 중국의 시도는 각국의 약탈적 투자란 인식까지 심어줬다. 한편 EU가 코로나 사태를 둘러싸고 중국이 조직적으로 가짜 정보를 퍼뜨리는 실태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펴내려다 중국의 압박을 받고 핵심 내용을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5일 보도했다. EU 내부에선 중국의 힘에 눌렸다며 굴욕감을 느낀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EU 대외관계청은 지난 21일 코로나가 중국과 무관하다는 인식을 전 세계에 심어주기 위해 중국이 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낼 예정이었다. 뉴욕타임스가 입수한 보고서 초안에는 중국이 팬데믹을 일으켰다는 책임론에서 벗어나려고 국제적 차원에서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캠페인을 이어갔고 이와 관련한 비밀 작전도 수행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중국이 퍼뜨린 가짜 정보의 예시로 프랑스 정치인들이 아프리카 출신인 드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에게 인종적 모욕을 했다는 주장이 들어있었다.
중국이 미국에 바이러스를 퍼뜨렸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중국은 EU가 21일 보고서를 낸다는 소식을 입수하자마자 물밑에서 긴박하게 움직였다. 외신들에 따르면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에 파견된 중국 외교관들이 보고서 발표를 중단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동시에 베이징에서도 주중국 EU 대표부에 압력을 넣었다. 중국 측은 초안대로 보고서가 나오면 EU와의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며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이후에 외교장관 격인 주제프 보렐 외교 안보 고위 대표의 선임 보좌관인 에스테르 오소리오가 보고서 발간을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사흘 뒤인 24일 발표된 보고서는 주요 내용이 상당 부분 누락됐다. 최종본에는 중국이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캠페인을 전개했다는 표현과 관련된 내용 전체가 삭제됐다. 중국이 프랑스와 WHO 사이를 이간질했다는 것을 포함해 민감한 내용은 죄다 빠졌다. 이번 보고서 파동에 대해 EU의 한 외교관은 공산당을 달래기 위해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며 EU 고위층을 향해 항의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EU는 중국이 EU산 물품 수입을 늘려줘야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처지다. 특히 독일산 자동차, 프랑스산 농산물 등 유럽 주요 수출품의 중국 내 소비량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경제 회복이 더딜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 EU와 중국의 하루 교역량은 16억 유로에 달했다.